예,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왜 결혼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회로동화 도가모리 리케를 중심으로 같이 먼 관광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루 동화를 많이 만났을 텐데 동화의 아버지 샤를르 페루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이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어린 빨강 모자, 푸른 수염, 고양이 선생 또는 장하시는 고양이, 요정들, 작은 제소녀 또는 작은 유리구두, 여러분들이 신데렐라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가모리 리케, 막내 엄지, 이렇게 8편의 산문 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1695년에 5편, 위에 있는 5편을 썼고 1697년에 아래 3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샤를르 페루를 처음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학작품으로 썼기 때문에 동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화의 아버지 페루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어머니가 굉장한 재산가였고 그리고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로 누나가 한 분 일찍 돌아가셨고 쌍둥이로 태어난 그 쌍둥이 형이 6개월 후에 죽었기 때문에 페루는 5형제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루는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영민하였는데 학교에서 토론하기를 좋아하였고 또 이 종교적인 사상이 조금 그 시절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사상과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만 토론에 참가하고 잠깐 나가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속에 화가 나가지고는 학교를 뛰쳐나오고 나서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루를 얘기할 적에는 도전적 혁신과 창조성을 얘기하고 이것이 프랑스에서는 지성인을 가리키는 최고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면은 여기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아름다운 비너스 상이 보이죠? 고대 예술에서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조각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페루는 이 조각품을 가지고 다른 문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하다가 이 비너스가 무엇이 아름다우냐? 결국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그 시절에 고대 그리스를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히려 그가 동화의 페이지 바로 편에 실은 이야기하는 여자, 깡말랐죠. 깡말랐고 사실은 뭔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풀면서 앞에 있는 좀 부자로 보이는 집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페루가 감동을 하였기 때문인지 이 여자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5년에는 이렇게 깡마르게 찍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조금 이 동화에서의 어린이들처럼 아주 부드럽고 또 아름답게 다시 바로 그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동화에서 나오는 사파의 두 가지를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과 동화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페루가 나이 70이 돼서 쓴 작품 중에서 도가모리 리케는 유일하게 페루가 쓴 창작 동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편이 쓴 전체 동화집 이야기는 스토리 또는 옛 이야기, 교훈 첨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라고도 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삶을 한 번에 여러분이 간증하듯이 내놓는 이야기죠. 그래서 1697년에 실렸는데 선천적으로 지혜로우나 아주 못생긴 기형으로 태어난 남자 주인공 도가모리 리케가 아주 오래도록 아주 어려서부터 바라고 준비해왔던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는 것. 그런데 그 여자는 아름다우나 바보로 태어난 공주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랑스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의 근본은 에로스와 프리스케라는 그런 신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가모리 리케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야수와 괴물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한테 간단히 도가모리 리케의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왕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약하고 기형으로 생겨서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아이인가 하게 생길 정도로 기형으로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왕비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왕자는 아주 지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못생긴 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아기는 그 머리가 이렇게 위로 그 작은 털뭉지처럼 뻗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도가모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부를 적에는 항상 도가모리 리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모리 리케가 이렇게 7살, 8살이 자라는 동안에 그 후에 바로 이웃에 있는 왕국의 왕비가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첫 번으로 나온 언니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엄마가 굉장히 즐거워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요정이 생각하였는지 두 번째 나온 그 쌍둥이 동생은 정말 지지리도 못생기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다시 또 요정이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즉 바보 언니는 바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못생긴 동생은 못생긴 것이 똑같이 겉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죠. 그래서 점점점 자라는데 정말 언니 공주는 바보다 하니까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동생 공주는 못생겼다 그러니까 더 못생겨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언니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가서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그 언니 공주 옆을 삥 둘러서 있다가 한참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곧 동생 곁으로 갑니다. 근데 동생은 지혜롭고 어찌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 동생 옆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동생 옆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바보지만은 아무리 바보라 해도 자기가 요즘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죠. 소외당하는 것은 느끼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고만 싶어집니다. 이렇게 죽고 싶어질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혼자 고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좀 고요히 생각하려고도 했지만 사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숲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공주가 아름다우면 그 초상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도가모리 리케 왕자가 초상화만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를 내가 직접 가서 만나야지 하고 오다가 숲을 보니까 바로 그 공주가 있으니 왕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자마자 공주를 만나고서는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은 당신이 나랑만 결혼만 해준다면은 당신을 총명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못생긴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끔찍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왕자가 지혜로우니까 그러면은 1년의 시간을 줄게. 1년 후에 그때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공주가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은 크고 또 그렇지만 바보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알아도 1년이라는 세월을 몰라가지고 그냥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곧 총명해지는데 곧 그 약속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똑똑해진 공주가 아름답기까지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왕자들이 다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한 조건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구원자들이 몰려와도
이 공주는 뭔가가 마음이 꽉 차 있지 않고 자꾸 망설여지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도 결혼을 할 수가 없네 하면서 다시 숙고하기 위해서 숲으로 나갑니다. 숲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데 갑자기 발밑에 땅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곳에는 화려한 그 연애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밥도 짓고 노래도 하고 뚝딱뚝딱거리고 있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공주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잔치를 준비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일 우리 니케 왕자님이 결혼하는 날이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공주가 얼른 1년 전에 그 자기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니까 갑자기 뭐 머리를 쾅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그냥 까마득해지면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결혼한다고 약속하였지 어쩌나 이러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아주 신랑처럼 멋있게 차린 왕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공주님도 이제 그 결혼 때문에 나타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제 아 결혼 그 약속 지키러 오셨군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아닙니다. 나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자기랑 결혼을 약속을 못 지키냐면서 차근차근히 대화로 풀어가다가 마침내 그 결혼을 안 하겠다는 공주의 사랑을 얻고 결혼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궁금하죠? 왕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공주와 나눴길래 그렇게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진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생각만 해도 뭐 그 기억이 다 상실되는 그런 도가모리 리케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이 저자 샤를르 베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도가모리 리케 왕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재미있다. 그래서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타고난 그 외모가 자연의 선물로 타고나서 아름다워가지고 그 어떤 예술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그림같이 황홀한 용모를 지닌 그런 사람이 받는 그런 하늘의 축복들도 사랑의 마음이 발견하는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매력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동화는 읽고 재미있게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같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인가 같이 제가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공주는 왜 결혼 약속을 망각하였을까요? 아무리 바보래도 금방 똑똑해졌으니까 더 기억해야 될 텐데 금방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놓고는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왜냐하면 공주가 그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1년 전에는 바보였는데 도가모리 리케가 공주에게 총명함을 불어넣자마자 공주는 바로 전에 자기가 한 그 어리석었던 일, 사실 어리석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끔찍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트라우마를 당하면은 기억이 상실된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프거나 너무 괴로울 때는 아예 잊어버리는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공주가 이제 산책을 계속하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도가모리 리케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도가모리 리케한테 아, 이제 공주님께서는 저와 약속 지키러 오셨으니까 제 초원을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자님,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사실 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또 왕자님이 바라는 대로 그런 약속을 지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저를 참 놀라게 하시는군요. 즉 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공주님이 저를 화나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놀라고 화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제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난폭한 사람이고 또 총명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남자라면은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난폭해질 테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거절하기가 어려워서라도 결혼을 해야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왕자님은 아주 총명하기 때문에 제가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지, 왜 결혼을 거절하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바보일 때도 결혼하려는 결심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총명해진 지금에 와서 저는 총명해지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졌는데 어떻게 결혼 결정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님의 잘못입니다.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면서 제게서 어리석음을 제거해주고 제가 모든 걸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크게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떡하겠어요. 화내고서는 잘못하면은 서로 싸우겠죠. 그러나 왕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만일 바보 같은 남자라면은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신을 비난했겠죠. 그렇지만 공주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는 결혼 문제인데 왜 저라고 바보 같은 남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총명하다고 총명하지 못한 남자들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게 합당하긴 합니까? 이토록 총명한 당신이 그토록 똑똑해지기를 바랐던 당신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왕자가 물어봅니다. 제가 못생겼다는 것 외에 결혼을 거절할 것이 그런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뭐예요? 저의 가문이 거절할 문제입니까? 정신입니까? 성격입니까? 태도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공주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가문, 정신, 성격 그 모든 점은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똑똑하니까 알죠. 그렇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왕자가 말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공주님, 당신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은 전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전 공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가모리키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자기를 사랑을 하고 변화만 시켜서 결혼만 약속한다면은 자기가 멋지게 생긴 미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마치 자기가 똑똑해진 그 지혜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선물로 줄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요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축복해 줬는데 하여튼 그 요종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준 그 요종은 당신도 누군가가 사랑만 하면은 그 사랑으로서
진정으로 사랑만 한다면은 그 아름다운 외모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멋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가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왕자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긴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모든 선물을 다 왕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주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도가모리 리케는 공주의 눈에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잘생기고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로 보였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이야기가 끝에서 이제 분석해 봅시다. 자, 도가모리 리케의 지혜와 이제 반복 질문으로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자꾸 대화를 질문하는 걸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로 푸는 것이죠. 이 대화로 푸는 거가 요즘은 말하면은 그 상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담자 옆에 화자가 2개나 붙어 있죠. 자,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것은 말로 푸는데 서로 상이죠. 서로 말로 풀어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났다면은 서로 말로 푸세요.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말로 풀려고 대화하다가 오히려 화를 더 나게 해가지고 더 불이 나게 되어가지고 관계가 더 악화될 위험이 많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입 다물게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화가 속에 맺혀 있으니까 풀 데가 없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서 풀 데가 없으면은 그 병원이나 어디 다른 데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요즘은 참 안 그렇지만은 뭐 잠깐 우울해서 가도 병원 갔다 그러면 정신병원 갔다 그러면 정신병자다 하고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느니 차라리 참자. 그러면은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우울증이 악화되면은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악화되면 폐렴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것도 참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죽이는,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아주 그 심한 증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가모리 리케는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죠. 첫 번은 기다려서 충분히 공주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다시 충분히 통찰할 시간을 주는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그 화를 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화가 할 일이 없다면 이렇게 동화를 읽고 동화에 나오는 그 왕자와 공주 혹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연극을 해봐도 참 좋습니다. 즉, 한 사람은 인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참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당신 이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한다면 참가자가 네 하면 아니요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나와 결혼을 거절할 일입니까? 그러면 네. 또 물어보다가 나중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른 것이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자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게 화가 나고 거절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침 여기에 나온 그 공주는 외모를 제외한 모든 점에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외모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 외모가 보통 외모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깜짝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예 잊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외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가 정말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진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진리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동화는 가장
어렸을 때 초기에 여러분이 태어날 적에 마치 창세기에 처음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그때 처음 만든 창조주는 우리를 결코 뭐예요? 화를 나게 하거나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줬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축복을 갖고 태어났을지언정 다 한 가지의 축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자기가 받은 축복은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왕자는 지혜롭게 그런 대화로서 공주를 설득하여서 공주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화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빼로 동화, 다른 동화는 여행인데 빼로 동화는 제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행은 혼자서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버스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할 수도 있으나, 그 관광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어떤 가이드라고 불리는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페루 동화라는 것은,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데센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도자가 필요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련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지침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듣고 자란다면은 사실 심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키고 운동해야지, 병 들었을 때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 불만이 없이 쾌활한 사람이라도 일단 병들고 나면은 자존감이 상합니다. 가장 자존감 상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트라우마에 걸리는 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에 한번 걸리면은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걸리기 전에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칭찬하는 말도 전부 자기를 놀리는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흐린 물에 돌을 던지면 점점점 더 흐려지고 거기에 빠지면 다 이제 흐려지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동화를 잘 듣거나 읽으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대화와 통찰법 같은 이런 수련이 되면서 자란다면은, 특히 아까 했던 동화 그 역할놀이 같은 거 있죠. 그런다면은 누구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한 개인이 건강하게 자란다면은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하면은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건강해지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화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다 가야지 막 죽고 싶은 세상에서 살다 가면 되지 않겠죠. 근데 이 빼로도 그 궁에서 잘 나가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주위에 문학인나 하는 사람 혹은 비평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한 비방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 동화는 잘 들으면서 뾰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은 분명 어려서 그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따뜻한 난로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를 못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동화를 듣고 자라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방한 사람들을 위한 대답으로 거기에 대항해서 대꾸를 한 것이 아니라 동화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 되는데, 제가 7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은 누구나 앞으로 선생님이 될 사람 혹은 교육자가 될 사람이 꼭 들어야 할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의사소통, 즉 소통과 통찰에 대한 과목입니다.
이것을 한 학기 내내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소통 이론을 여러분한테 잠깐 해주겠습니다. 의사소통 이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병에 걸려도 진단을 잘해야 되죠. 문제 진단을 잘못합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문제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부터 들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저 앞에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야, 저 여자는 저렇게 뚱뚱한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뚱뚱한 것이 그 여자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려면은 가서 그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즉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앉아서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그 소망은 뚱보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뚱보대회에서 우승하려면은 100kg가 넘어야 되는데,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95kg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100kg가 돼야 되는데 95kg밖에 안 되니까 5kg가 문제인 거죠. 5kg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갖게 되는가, 지니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30점 맞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50점을 맞아야 되는데 30점을 맞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20점을 더 맞아야 하는가,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서 빼기 현 상태를 한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통 일탈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탈 분석을 한다, 문제 추출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를 조사하고는 그것이 막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요즘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방송 신문에서 볼 수가 있죠. 실태를 얘기하면서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뚱뚱하다 한 것은 얘의 생각이지, 걱정 같은 감정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는 현재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팩트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하고 그다음에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나는 굉장히 좋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말할 적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인데 잘못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 언어라는 것은 이해의 도구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나. 그럴 때는 되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의미에 동일화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하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단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 세상의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우리는 취미가 같아서 그래서 만난 거예요. 무슨 취미냐면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천천히 산책하는 여행을 좋아했고,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여행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고기 좋아해 했더니 한 사람은 생선 좋아하고 하나는 소고기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하죠. 이렇게 의미라는 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전혀 다르죠. 또 전체적 판단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자신 또는 타인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합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어. 그런데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할 말을 다 하지도 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내 할 말 다 했다고 모든 것을 상대방이 다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화죠. 동일성을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학교 출신이야, 또 어느 고향 출신이야. 그러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단일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흑백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깜장 아니면은 하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굉장히 색깔이 많죠. 뜨거운 거 아니고 찬 거하고 중간에도 미지근한 상태가 참으로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거 아니면은 차다고 그러고
뭐예요? 검정색이 아니면 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열린 지평으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야겠죠. 또 하나는 고정관념입니다.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콧짓질이고 못난 아이가 있었는데 자라고 났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이건 나의 고정관념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언제 어디에서 바로 이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부사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통찰 적용, 여러분들 아까 같이 그 실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생각들을 항상 여러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들 물어봅니다. 화나는 거 한번 말해봐. 그래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래, 그 일이 화가 날 일이야? 그러면서 자꾸 대답하다 보면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니었고, 또 그 입 자체에는 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일 자체가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일을 바라보는 내 속에 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화는 사실은 단지 어떤 사실일 뿐이고 내 생각과 감정만을 잘 통찰해서 변한다면 이 세상이 다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화는 항상 첫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변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동화를 많이 읽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한테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독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학문으로 다 배웠어요. 통찰도 필요하고 다 화가 날 일입니까? 하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신문기자처럼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난 거야? 다 그러지 않아도 척하면은 척 알아듣는 사이 있죠. 여러분들 서로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랑하게 될 때 혹은 부부가 오래 같이 살게 되면은 서로 척하면 척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다르는 그런 그 동감하고 공감의 시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화를 읽는다는 거는 여지껏 옛날 옛적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서는 내가 습관적으로 당신 이야기 참 공감 갑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상대방한테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법이 되고 그것은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통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통찰과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면은 세상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바뀌면은 다 바뀌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는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랬더니 그 왕자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죠. 어떻게 보였어요? 곱사등이었습니다. 근데 곱사등은 아주 으스대면서 아주 이러는 남자스러운 모습으로 보였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그런데 쩔뚝거리는 그 모습마저도 어떤 생각에 잠기면서 걷는 것 같이 아주 매혹적인 태도로 보였고 눈이 사팔뚝이라 어디를 보는지 잘 몰랐는데도 그 사팔뚝이 눈이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눈동자로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가 짝짝이어서 굉장히 시선이 혼란스러웠답니다. 나를 보는지 저를 보는지. 그런데 그것도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뭐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어려져서도 또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의 작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짝은 다 짝지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그것은 언약이 됩니다. 계약처럼 막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날 도감을 일으키는 공주에게 말한 대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1년이지만은 그 신하들에게 나는 1년 후에 결혼한다 하고 지시한 대로 결혼식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 결혼은 결코 여러분 나는 뭐가 모자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만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주와 왕자로 태어났어도 결혼할 때 되면 내가 잘못된 것만 보인다 그러죠. 그러나 결코 결핍 해소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배웠죠. 자, 공주가 똑똑해지기만 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똑똑해졌는데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결국은 뭐예요? 왕자가 지니고 있는 어렸을 때 창조주가 우리한테 준 것, 여기 요정으로 나오죠. 요정이 우리한테 준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영적 통찰력을 공주한테 알려준 것이죠. 즉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 살아있는 관계로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죽은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귀한 존재로 축복받고 태어났고 축복을 나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둘은 서로 잘나고 못나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잘난 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의 사랑과 관심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삶의 행복한 무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우리는 예적 길을 걷는다 그러는데 예적 길을 걸으면 이제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결코 죽을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회복되는 예적 결혼 이야기 나누고 전하자. 이것이 동화가 여러분한테 아주 옛날 옛적부터 또 아주 먼 훗날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중요하니까 그 공주와 그 리케 왕자의 대화를 이제 들어보면서 둘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겠습니다. 자, 이 대화는 여러분이 서로 이걸 가지고 왕자 노릇 해보세요. 아니, 총명해지기를 그토록 원했던 당신이 저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끼리 하세요. 그러면서 왕자와 공주 놀이를 한번 하여 보면서 둘이서 즐겁게 결혼하고 즐겁게 춤추면서 행복한 앞날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오늘은부터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이 결혼들 하세요. 이제 혹은 결혼할 사람들 부지런히 해서 못난 것도 다 아름답게 보는 그런 훈련 받으세요. 감사합니다.